네, 오랜만이십니다. 보고 싶었고요. 책상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3기는 책상 정리해 놓고 알람 울리면 시작할 거거든요. 모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가 그 공지사항에서 드렸던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아무래도 답안 제출 부수가 많을 거예요. 실전에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효율성을 위해서 뭐 논탈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지엽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차가 비벼서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채점의 효율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고력이 좀 중요한데요. 없는 거, 책에 없는 거 이런 거 낸 건 아니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곧 답이다. 이렇게 믿고 좀 주장을 하시면서 논거를 다루셔야 돼요. 논거. 그게 이제 1-1문과 1-2문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2문 같은 경우에는 논타를 유도해 봤습니다. 유도. 사례형인데요. 그 사례 읽으시고 배운 거에서 낸 거예요. 배운 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우리가 배운 어떤 툴인가 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또 거기서 사고력을 요하는 걸 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또한 나의 아이디어인데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에서 배웠던 것 중에 어떤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흐름들. 그 흐름들을 가지고 이 사례랑 엮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잖아요. 2문까지 오면.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3문은 평이한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문은 시간 배분을 좀 줄여놓고 1, 2문에 좀 투입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실전에서도 표점의 차이가 좀 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파본 그 검사도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타 있나 없나 한번 문제 한번 쓱 보시고요. 인쇄가 잘못된 거 없나 한번 쓱 보시고 요 정도 시간 주죠, 그죠? 다시 덮어 넣으십시오. 뒤로 덮어 넣으시고요. 예. 원래 가시면 아시겠지만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한 2분 있다가 시작하고요. 저희 실전처럼 할 거라서 딱 40분 되시면 끊고 목차 연습 넘어가시는 게 스스로한테 낫습니다. 스스로한테. 물론 이제 실전에서 조금 더 쓰기도 하죠, 그죠? 펜 내려놓으세요를 2번 이야기할 때까지는 쓰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본인의 어떤 양심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돌아다닐 거예요. 그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감독관들도 특이한 사람 많아요. 기침하는 사람 많고 쿵쾅거리는 사람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기회는 6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시작하시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3기 1회차인데 소개는 안 해도 된다, 그죠? 안 해도 될 것 같고, 넘어왔다 그러면 2기 OT, 1기 OT가 아마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제 소개가 있으니까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톡방 관련해가지고 좀 공지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고객 유지율이 좀 높아요. 고객 유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기에서 3기 넘어올 때. 그래서 이렇게 취소 혹은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거의 1차 때문에 가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제목만 바꿀게요. 제목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단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카톡 저한테 주시면은 우리 참여 코드 있죠?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방학? 우리가 2분의 1을 방학 때 해독하고 2분의 1을 또 해독해서 시험을 쳐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동인데 잘 외워져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유예 중에서도 잘 외워져 있는 분들은 제가 대충 알아요. 여기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아직까지 괜찮아요. 한 3기 5회차 됐는데도 내가 암기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러면 이 한 3기 5회차, 6회차 때 내가 좀 완성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잘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요. 암기가 인사 쪽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외우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야 되지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복도에서 서성이셔가지고 상담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1차를 보고 와가지고 2차가 너무 안 돼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전범위를 보겠다 혹은 뭐 2분의 1을 보겠다 그런 거 못해요. 못하니까 모의고사는 차라리 문제를 알려달라고 하든가, 아니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와가지고 쓰는데 의의를 두겠다, 지어서 쓰겠다, 뭐 이런 거에 의의를 좀 두시고 그 페이스를 본인에 맞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능적 차원 2개 정도를 일주일에 메인으로 잡고 그 기능적 차원 2개는 열심히 외워놓고 나머지는 눈으로 발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주 지났을 때 1회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 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암기에 좀 잘 돼 있다. 생유예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2분의 1 범위를 3회차까지 가져가시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올해는 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3회차까지는 좀 앞단 2분의 1에서 냅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3문제 정도를 다 그쪽에서 내는데 뒤에 쪽이랑 연계가 되게끔 냈었는데요. 이제 어찌됐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올해는 좀 난이도도 높을 것 같고, 뭐 우리도 이제 합격률 KPI가 40%에 육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어렵게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한 3회차까지는 앞단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3문제, 흥 하셨는데 방금 누가 흥, 그렇죠. 멘탈 잡고요. 그렇죠.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무조건 나온다. 근데 적어도 이제 한 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그 뒤에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작년 문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난이도를 좀 반영을 해서 오늘과 같은 수준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전년도의 문제를 조금 변형하거나 오늘처럼 새로운 문제들을 좀 넣어서 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1차 합격률 높고, 그리고 1차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올해 1차를 합격한 사람이 2차를 올해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다반스로 올 거라고요. 그럼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냥 문제 간단한 거 내주고 거기서 비벼 쓸 수 있게 하거나, 너무너무나 전통적인 A급 MBO 써봐라 라고 하면 동차반도 MBO는 외워요. 그죠? 1차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채점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그럼 이때 출제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문제를 잘 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문제 자체를 좀 어렵게 내서 논탈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논탈했으면 점수 안 주면 된다, 그죠? 칼제점. 그 논탈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법을 명칭을 삭제하고 줘요, 이문처럼. 그러면 이제 제도를 못 맞추면 끝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는 알려주는데 검토의 방향성이 명확한 겁니다. 검토의 방향성이 명확한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을 때 칼채점. 이렇게 하나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지엽적인 부분인데, 지엽적인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슈가 지엽적인 이슈. 누구나 잘 안 할 이슈. 근데 요거는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됩니다.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부담이 되는 게 지역적인 제도예요. 노동이사제. 뭐 이런 거 냈어요. 그럼 과연 내가 노동이사제 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주된 입장은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을 어렵게 다뤄보자. 여기에 좀 초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노사관계는 좀 불안해서 좀 많이 하자. 저도 이제 귀 열고 눈 열고 옆 동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서 좀 더 심화된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3기 때 좀 가져가려고 해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3기 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정합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완성이 시험 전날이라도 되면 되니까 너무 멘탈 털려하지 말자. 뭐 요거 채점자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너무 화내지 말자.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3회차 넘어가면 답안 들고 오셔서 내용적인 부분보다 점수 왜 안 좋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간적인 부분이야 워낙 지금은 이제 몰입의 차례가 불가능하니까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먼저 봐보죠.
오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직무 분석의 개념, 절차, 정보 수집 방법 5가지를 설명하고 역량 분석과의 차이점을 3가지 서술하시오인데요. 이게 자칫 보면 평이해 보이지만은 차별화를 둬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요. 분량의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이 명확합니다. 우리 이거 끊을 때 분수를 어떻게 하냐면 직무 분석의 개념, 절차, 정보 수집 방법 5가지 끊죠. 그죠? 들어가면 빼면 이게 로마자 1인 거고 역량 분석과의 차이점 3가지 서술하시오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잘 쓸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다 잘 쓸 거냐면 직무 분석의 정보 수집 방법은 잘 쓸 거예요. 요거 감면질 작중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너무 잘 외워져 있어서 보통 여기서 폭주를 해요. 개념, 사용 가능한 상황, 장점, 단점 다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수식 어구도 붙이고. 근데 그러시면은 나머지 부분의 답안의 풍부함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내가 키워드 위주로 오히려 간결하게 빠짐없이 써야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3기부터는 우리가 답안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해보자고요.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직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역량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2가지가 뭐죠? 둘 다 기능적 차원의 하나의 접근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 중심 HR을 했었는데 그럼 이거 뭐가 문제가 됐었다? 맨날 똑같이 했어요. 뭐죠?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요. 또 뭐 했었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진대요. 늘 했어요, 늘. 그럼 이러다 보니까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 필요하게 되었나를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직무의 중복이다. 직무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막 중복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없더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전 기능적 차원. 원에 있어서도 뭐가 부족하죠?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게 돼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까지 하면 기본인데 지금 뭐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역량까지 좀 건드려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고득점 하려면 여기 들어가면서 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뭘로 갔다고요? 다시 역량으로 갔다고요. 그럼 논리 구조상 지금 어떻게 넘어와요? 정반합으로서 여기 단점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여기도 단점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당연히 경직성도 높고 이거 우리 많이 했어요. 또 뭐가 있죠? 임금 관리로 봤을 때 직무급이면 보상의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더라. 요거 이야기했다고. 직무 이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 동기부여 한계. 뭐 내부 이동의 한계. 혹은 조직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넘어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요거 정도를 좀 들어가며 적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웬만하면 직무 분석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풍부하게 썼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개념 쉽다. 그죠? 뭐 쓸 거예요? 직무 분석 개념 쓰는 게 아니고 뭐부터 쓰기로 약속했죠? 직무. 그래서 직무 관련 개념 하나 써주시고요. 안다. 그죠? 유산직이냐 혹은 과업들이 모여서 일의 범위를 형성하냐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직무 분석 개념 안다. 그죠? 제 정보다. 그래서 뭐 과업이다 자격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뭐 합니까? 물어본 거 적으면 돼요. 절차. 그래서 요거 절차 적을 때 간단하게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요? 목표를 명확히 하자. 요거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배경 정보를 수집하자. 그러기로 했고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대표 직무를 선정하자. 그 대표 직무가 뭔지 좀 알려주자.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조직 전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직무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직무 분석의 목적과 맞는 직무다. 요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빠지지 않았는가. 여기 대표 직무.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거고 분석하고 나서 기술서, 명세서 만드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 빠지지 않았냐, 요 부분 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방법이다. 그죠?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간결하게 좀 잘 써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기록법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3기니까 넘어가시죠.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 사용 가능한 상황, 장점, 단점 요거를 키워드 위주로 잘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났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역량 분석과 직무 분석의 차이. 그럼 이제 정당성은 들어가면서 쳤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 할 건데 바로 차이점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뭐 써야 돼요? 우리 뭔가 차이, 공통점, 비교 이런 얘기를 하면 A 제도를 쓰고 B와 비교하시오 하고면 약속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B에 대한 개념을 일정 부분 서술해 주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럼 여기서는 차이점이니까 첫 번째 뭐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역량과 역량 분석 요렇게 써주는 거다. 그죠? 그럼 이 문제를 고득점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차별화의 포인트인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별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우리 역량의 개념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 성과자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성, 개발 가능성,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형 원금만 해줘도 된다. 그죠? 뭐 조직 역량, 관리 역량, 직무 역량 등이 있다. 뭐 이 정도 적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다. 그죠? 역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역량 분석, 역량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각 기업이 기준이 뭐예요? 각 기업이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보는 거예요. 특성에 맞게 보는데 이 보는 이 역량 분석의 절차를 우리가 좀 언급을 해주자 해가지고 1기, 2기 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효과성의 준거 성과 관련 차원에서 수준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효과성의 준거 크라이테리온 마련했어요. 마련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성과자와 준성과자를 발라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성과자 집단과 준성과자 집단을 발라냅니다. 발라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또 역량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통 행동사건 인터뷰 혹은 뭐 면접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수준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차별점으로 뭐 이야기했었죠? 타당성을 좀 발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준거 관련 타당성이다, 뭐 교차 타당성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급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역량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수준별로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역량 사전이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빠지지 않았는가? 대부분이 여기 힘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역량 나오면 분석 나오면 요거 좀 하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몇 번 풀었어요. 몇 번.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분석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역량 중심 인사관리의 확계평 보유방이 나오기보다는 개별 기능적 차원에서 특별한 제도들과 엮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우린 연습을 했어요. 그쵸? 했어요. 평가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 또 뭐 했습니까? 선발 도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와 관련해서 역량은 행동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평가 쪽으로 몰아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발 같은 경우에는 역량 시험, 역량 면접, 역량 지원서 요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요거랑 하면서 선발 도구를 확정 지을 때 그 선발 도구가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죠? 타당도가 있죠. 타당도. 그래서 선발 도구의 타당도를 우리가 1-2문에서 아마 묻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다 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인데 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답안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그 무친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뭐 심심한 미친 새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걔가 이야기한 것을 세 가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직무 분석과 역량 분석을 할 때 정보의 일반성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개별 직무입니다. 개별 직무. 개별 직무의 과업과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개별 직무의 구체적인. 근데 역량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리 역량도 마찬가지고 사실 직무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역량은 더 그렇죠. 어때요? 대부분이 다 포괄적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죠? 문제 해결 능력, 협상력,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개별 직무인데요. 얘는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 그거 뭐라 그래요? 조직 역량 내지 공통 역량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공통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우리가 여기서 정보 수집 방법을 봤을 때 관면 전략중도 있는데 다른 교수님 책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로 또 뭘 넣어놨어요? 기직관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기직관가. 박경규 교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목차를 잡아서 기직관이 있는 거고 3인공전화 다른 책에서는 그래서 정보 수집 방법 안에 기직관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 봤을 때 우리가 외우기에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은 전문성의 입장에 있어서 직무 분석은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우리가 역량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분석할 때 뭐 한다고요? 면접하고요. 행동사건 인터뷰를 사용한대요. 행동사건 인터뷰. 면접 같은 얘기죠. 집단 면접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냐면 역량사전, 일반 역량사전을 사용해요. 우리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러 가서 역량 관련해 가지고 할 때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역량 사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 조직의 내부 환경 고려해가지고 제가 한 30개 추려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익명으로 체크해가지고 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얘보다는 덜 전문적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직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조직의 입장에서 어렵게 적어놨는데 수용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역량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일기 뭐 이렇게 할 때 역량을 뭐라고 했었냐면 성과주의에 대한 보완이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구체성이 있다.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직무의 속인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직무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 직무의 어떤 전략, 우리 조직의 전략과는 맞닿아 있지 않죠. 그래서 역량은 어차피 우리 조직의 역량,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성과자의 특성들이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전략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조직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성이 낮고 역량의 경우에는 높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학자는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유연하냐, 뭐 경직적이냐, 혹은 학계평 보유방이 어떻게 달라지냐, 혹은 결과물이 기술서 명세서냐, 사전이냐, 혹은 뭐 교육할 수 있는 용도로 따졌을 때 어떤 기법과 맞닿아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다. 이게 1-1문이었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들어가면 일단 한번 보시면 사람 중심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규모, 구성원의 다양성, 그래서 직무의 중복, 효율성의 저하, 직무관리. 직무관리에 밑줄 친 거 보시면 경직성, 동기부여 문제, 내부 인력 이동의 문제, 개인주의의 팽배. 그래서 역량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직무분석 개념 확인하시고요. 절차 알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무분석 정보수집 방법 알아서 확인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쭉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역량과 역량분석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적었어요. 역량의 개념 한번 적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역량의 특성 3가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준 요 정도 있다.
라고 하고 넘어갔고, 그 밑에 문단에 뭐라고 했냐면 역량 분석은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직 수준별 필요한 역량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역량 분석이 필요하고, 효과성의 준거를 정의하고 고성과 준성과 집단을 선정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 분석해서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수집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차이점 보시면 양가로 1번 정보의 일반화 가능성의 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직무 분석은 각기 다른 직무 그 개별 직무에 대해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KSA 등을 찾아낸다. 역량 모델링은 모든 직무에 종사하는으로 바꾸십시오. 종업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특성이나 자질을 찾아낸다. 그래서 보다 더 보편 추상적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직무 분석은 매우 전문적인 방법이지만 역량 모델링에서는 집단 면접, 검토 과정 등을 통해서 추출한다. 해놨고요. 양가로 3번 조직의 수용 정도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직무 분석은 조직 수준에서의 자질을 다루지 않고 직무 자체 수준에서 요구되는 인적 요건만을 파악한다. 되어 있고요. 역량 모델링은 개인적인 자질을 조직의 사업 목표 혹은 전략과 연계 이렇게 표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이렇게 왔는데 나가면을 좀 열심히 볼 거예요. 뭘 좀 가져와서 전통적인 직무 분석 방법이 오늘날 조직에서 요거는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 밑에 줄에 역량 분석 역시 적용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린 뭘 볼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전략적 직무 분석은 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전략적 직무 분석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직무를 여기에요.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해서 예견하고 새로운 직무의 생성 폐지 또는 직무 재설계가 발생할 때 필요한 과업과 요건을 규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전략적 직무 분석은 이전과 달리 변화하는 직무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직무를 예견하게 해준다니까 뭐랑 다른 거예요. 전통적 직무 분석은 우리가 성공 방안 뭐라고 했어요? 실패 요인이 뭐였습니까?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성공 요인은 뭐예요?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라는 것 자체도 변화하고 나서 업데이트하는 건데 전략적은 뭐예요? 미리 예측하자, 그러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현재의 직무와 미래의 직무를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현재와 미래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직무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견하겠다. 직무의 요건과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겠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의의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되고요. 절차가 곧 의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절차 보시면 먼저 조직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자니까 우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유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현재 직무를 분석하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셋째, 미래 직무를 결정하고 현재 직무와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자. 당연할 거고, 그 밑에 차이가 많을 때는 현재 직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직무를 생성하여야 한다. 뭐 플러스 알파로 그 위에 보시면 중간 정도일 때는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 또는 뭐 교육 훈련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보시면 전략적 직무 분석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을 수립한다. 그럼 여기서 밑에 줄 좀 더 볼게요. 전략적 직무 분석으로 도출한 직무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준거 관련 타당성이 입증되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사실 동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측 타당성의 문제겠죠. 그죠? 차이가 많아서 추적 조사해서 타당성을 확인할 거니까. 그 다음에 7페이지 오셔가지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접의 개념, 목적, 면접의 한계, 면접 유형, 여기까지를 끊으면 뭐예요? 면접의 일반론이구나 하나 끊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역량 면접과 적합한 유형을 설명하고, 이거 쉽다 그죠? 뭐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구조적 면접이어야 되는 거고요. 끊고 역량 면접을 비대면 AI 면접, 여기가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고, 진행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을 검토하시오인데,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은 너무너무 열심히 외워두셔야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어디일 거냐,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문도 마찬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뭔가를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들어가거나 혹은 나중에 검토해서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전통적인 부분을 한번 부정적인 걸 드러내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로 바뀌었어 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테크니컬적으로.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역량 면접이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검토를 하실 때 구조화 면접이랑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얘도 현대적인 면접 기법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얘를 뭘로 한대요? 짜증나게 비대면 AI 한대요. 그럼 이때 들어가면 뭐 적으면 좋은 거예요? 구조화 면접의 반대가 뭐죠? 비구조화 면접이잖아요. 그 이전에 뭐 했죠? 역량 면접 안 했다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을 적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면접은 어땠냐면은 우리가 비구조화 면접으로서 뭐가 문제가 되죠? 체계성이 없어요. 지 맘대로 이야기합니다. 면접관에 뭐가 발생해요? 신뢰성 오류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뭐라 그러죠? 타당성이 너무 낮더라.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기법인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 면접을 이야기해 보겠다. 요 정도만 하셔도 들어가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의 일반론을 충분히 적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면접의 일반론은 뭐 굳이 뭐 지금 막 열심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해놓고 알고 계신다. 그죠?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목적 지향적인 대화. 그럼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죠? 선발 절차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목적을 좀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물어봐서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적혀 있는데 불명확한 정보를 물어봐서 명료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기업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너무나 마음에 들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적어주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면접 유형이 면접의 한계. 면접의 한계. 여기도 이제 빤하다. 그죠? 뭐였어요? 짧은 시간 내에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런 거 좀 적어주고. 그러고 나서 유형. 요것도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구조화, 비구조화. 아마 요거 두 개 적으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구조화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개념 적어주고요. 장점 적어주고요. 단점 충분히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답안을 보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것들을 좀 적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개념만 적는 거예요. 여기도 개념만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단어는 개념만 적지 않는다. 요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분량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적어도 뭘 써라라고 한 건 개념, 의, 장점, 단점. 요거는 한 줄씩이라도 쓰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 습관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역량 면접과 적합한 유형을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역량 면접과 적합한.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1-1문에서 역량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저라면은 뭐 굳이 막 길게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문, 1-2문이잖아요. 1문 적어놓고 또 이게 2문이었으면 다시 설명하는 게 맞죠. 근데 요거는 하나로 이어진 문제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과 의의는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대화다. 이렇게 방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의 의의가 뭐예요? 의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뭘로 나온다고요? 결국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행동은 과거의 것이다. 그죠? 행위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면접에서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면접 볼 때 하는 거,
우리 구성원들 볼 때 장기 연애가 차장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본다고. 왜 그런 거예요? 충성심, 로열티, 협상력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뭘 물어봅니까? 경험, 혹은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사례. 이 사례는 내용 타당성이 높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물어본다고요. 최저임금 미달인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이 망해가요. 근데 사장님이 세팅을 해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사장님 나빠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휴게시간 늘려서 어떻게든 좀 지켜보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가게를 이해해 주길 바라잖아요. 일단은 가게 주인이 고객이니까, 그죠? 그런 가치관이 맞닿아 있는가? 이거 뭐예요? 일과 관련된 사례를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거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 타당도와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이제 비대면 AI 면접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 AI 면접. 뭐 이런 이제 뭐 쓸데없는 면접 물어봐서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강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비대면 AI 면접을 우리가 저는 개념으로 볼 때 들어만 주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면 뽐내보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싱크로너스 비디오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동시적인 영상 면접. 이거 뭐겠습니까? 줌으로 보는 거.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비디오 인터뷰라고 해서 비동시적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비동시적으로 면접을 본다. 비대면으로는 뭐겠습니까?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 평가할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비대면 AI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겠죠. AI가 동시적으로 평가를 하든가 혹은 녹화된 것을 AI가 평가를 하든가. 그럼 보통 이제 요거를 많이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어떠한 영향들이 나타날 거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구조화 면접이에요? 아니면 비구조화 면접이에요? 구조화로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AI가 똑똑하니까 니 알아서 할 거야. 비구조화야. 그러면 이제 나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개념 적어놓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여기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유해한 문장만 안 들어가면 점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에서 신뢰성 물어보고요. 타당도 물어보고요. 실용성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성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까지 좀 적어주면 좋아요? 일관성과 안정성의 개념 적어주면 좋다. 그죠? 그 다음 신뢰성 측정 방법 적으실 거예요? 고민해봐야죠. 그죠?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개념은 적어주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전통적 면접보다는 면접관이 사람이 아니니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니 신뢰도는 높을 것이다. 가능하죠. 근데 반대의 의견도 가능하죠. 이제 로봇이 예를 들어서 대화의 페이스, 속도라든지 혹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혹은 중요한 부분에서 말을 멈추거나 어조를 강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얘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성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당도의 측면에서는 애초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가이니까 얘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두 개를 배웠죠? 그렇죠? 준거가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그럼 준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AI 비대면 면접과 지금 재직 중인 자의 시험을 보게 해서 공허성과자가 여기에 면접에 점수가 높다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도가 높은 걸로 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기관에게 협업을 하면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는 우리가 AI는 세팅 값이다. 그죠? 그럼 잘못된 AI를 활용하게 됐을 때 그때에는 계속적으로 잘못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요?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뭐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되고, 실용성은 뭐야? 가성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초기의 비용은 매우 비쌀 거야. 근데 계속 누적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좀 저렴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없고, 방향성만 좀 논 거 맞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한번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전통적 면접 기법의 경우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들을 던져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면접관이 문제가 많더라. 신뢰성의 오류와 질문 내용의 타당도의 저하, 오프라인 기반으로의 물리적 제약, 면접 질문의 보안 취약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하 서술 하겠다. 개념 아실 거라고 믿고요. 목적 아실 거라고 믿고요. 면접은 여전히 전통적 A급이다.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아주 옛날에 아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면접의 한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우리는 뭐까지 좀 가져가자고 했어요? 면접관의 역할. 그 다음에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적 면접, 비구조적 책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충분히 현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면접만 물어봤는데 내가 면접관의 역할 쓰고 싶다 그럼 어디 쓰면 돼요? 나가면 쓰잖아요. 나가면. 그 다음에 역량 면접, 구조적 면접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단위 역량별로 면접 질문을 개발하고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역량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지원자의 경험을 근거로 역량을 측정하거나 실제 직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가상으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거나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내용 타당도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예측 타당도 할 수 있을 거고, 중간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 정도 언급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라는 거고요.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치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행동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한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면접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기반 비대면 AI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동시적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줌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녹화해놓고 나중에 평가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 면접관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녹화된 응답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AVI의 장점을 지님과 동시에 AI가 평가한 내용을 통해 판단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평가해보면 양가로 1번 신뢰성, 검토의 논거와 완전성을 고려하여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면 면접관의 신뢰성 오류 발현 가능성이 없고 측정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평가하므로 안정성과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거 평가를 좀 요렇게 해주셨기를 바라긴 해요. 다만 비언어적 행동이 제한되어 대화의 페이스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거나 말멈춤, 시선, 회피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왜곡이 날 수 있다. 타당도 보시면 얼마나 적격한지를 가려내려면 재직자와 비대면 AI 면접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시 타당성을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짧은 시간 내 지원자들의 중거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예측 타당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평이하다 그죠? 됐고 실용성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개발하는데 돈은 많이 들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축적으로 타당도 신뢰도가 높아져서 편익이 더 커져가지고 가성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되어 있고요. 11페이지 오셔서 AI 면접의 단점을 저는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계가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지원자의 거부감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비언어적 행동의 파악이 어렵고요. 소음, 조명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기계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편향적 데이터의 활용 또는 사용 솔루션의 정합성이 낮아서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고 AI가 고득점의 특성을 단순 데이터로 반영하다가 인구 통계적 차별 요소를 고려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이게 원인과 결과를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자가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남자가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사이트를 걸어버리면 어떤 해 데이터를 분석할 땐 여자가 우수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통계적 윤리적 편향 또는 노이즈와 관련된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맨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유사하게 본 게 어디서 봤었죠? HR 애널리틱스에서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을 시험지를 혹시 잠시만요. 시험지 하나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상담하다가 드려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치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제가 그 현대카드 쓰는데 그 현대카드에 제가 뭐 이 이벤트 뭐가 이 요건이 돼가지고 캐시백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국민카드도 써봤고 홍보 아니에요. 롯데카드도 써봤고 했는데 여기가 콜센터가 너무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텍스트하고 있었는데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무실로 도착해서 갈긴 다음에 아주 열심히 이렇게 태고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읽어보면 현대카드의 콜센터 업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고객 문의 시 단순 문의는 상담원이 답해주고 복잡한 문제는 여러 담당 부서로 전환하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상담해 주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BPR의 전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죠? 협업 부서가 많을 때,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길 때, 리드 타임에 지연이 있을 때 이런 거였다. 그죠? 그런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대기 시간이 길고 문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원스톱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동그라미 1번 상담원이 여러 부서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거 뭐예요?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주셔야 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해졌으며 빨라졌구나. 그 다음에 FAQ 자동응답 시스템, 챗봇 등을 강화하여 단순 문의는 자동 처리하게 되었고요. 복잡한 문의는 바로 상담원이 AI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A 회사의 혁신적 변화 기법의 개념 절차 효과를 설명하고 끊고요.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평가 관리상의 변화를 평가 시스템 중 평가 내용 대상 방식 활용 방안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1회차니까 아무래도 답안을 쓰는 의의가 있어야 되고 첨삭을 받는 의의가 있어야 돼서 논탈인 부분들을 다 잡아드렸어요. 한 7, 8명 정도. BSC가 가장 많았어요. 논탈 중에 BSC가. 여기 평가 시스템 이야기하니까 BSC에 바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전에서 뭐가 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좀 주의하자인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줄에 업무 과정이래요. 업무 과정. 이거 뭐예요? 직무 설계에서 과정 설계 있었죠. 그러면은 업무 과정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회사의 혁신적 변화 기법이니까 요거 두 개 엮으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BPR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의도한 포인트는 업무 과정 혁신적 변화 기법 BPR을 바로 생각해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PR은 어디 들어있었어요? 직무 과정 설계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평가 시스템을 물어봐요. 그럼 분명히 시험을 푸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요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럼 BPR은 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깝깝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평가 시스템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조직 개발에 있어서 BPR이다. 요거 하나 했었고 점진적 기법과 비교해봐라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요거 이야기한 거랑 그리고 그 아까 직무 분석 역량 이야기한 거랑 동일한 그 테크닉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운 거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배운 거에서. 그러면 BPR 해놓고요. 우리가 평가관리 영향 이렇게 했어요. 영향.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냐면 실전에서 요런 거에 꽂히셔야 돼요.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 그러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대별돼서 나오는 것들이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다음에 전통적 평가, 현대적 평가, 요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25점으로 혹은 50점짜리 보충 문제에서 본 게 있어요. 경영지도사 이런 데 나왔다라고 하면서 전통적 평가에서 현대적 평가로 변화하는 거, 요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의 내용과 BPR을 도입했을 때의 얘도 뭐예요? 혁신적 변화죠. 그죠? 요거랑 그냥 주어만 바꿔서 써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기능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당황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전통과 현대가 맞닿아지는가, 요걸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전통과 현대 혹은 기계적, 동기부여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도적, 구성원적 이런 거 대별되는 것들을 그냥 나열해 보시고 당황하지 말고 그 중에서 뭘 차용해서 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전의 기출문제에 대기업, 중소기업 비교하라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세태기. 그거랑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 연습을 좀 해보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알아내기, 요거 좀 생각해 주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사례형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 회사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절차는 괜찮아요. 절차는 괜찮은데 효과를 쓰실 때 혹은 여기 평가의 어떤 변화를 쓰실 때 A 회사의 사례를 적절히 검토를 해줬는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문은 표점이 어마어마하게 튀거든요. 왜냐하면 요거 했어요. 요거 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그 밑에 줄에 고객 접점 부서인 콜센터의 경쟁력이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A 회사는 기존의 단절적, 비효율적인 응대 시스템을 탈피하여 원스톱 상담 시스템 AI 기반 자동응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근본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였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BPR을 서술하겠다.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인데 약속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만큼은 영어를 병기하자, 철자를 틀리지 말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등 극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을 완전히 제고하여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클 해머까지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펀더멘털, 레디컬, 드라마틱 프로세스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 각각의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죠?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 펀더멘털은 그 절차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각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레디컬은 뭐였습니까?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틱은 뭐예요?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때의 변화의 대상은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적용 조건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의의를 좀 적어놨습니다. 의의를. 직무수행 흐름의 원활함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기업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되므로 과정설계 역시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라고 해놨고 밑에 줄에 조직개발 도모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A 회사의 사례와 같이 동그라미 1, 2, 3인데 동그라미 1, 2, 3은 원래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A 회사와 같이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요. 이렇게 좀 가자고요. 업무 소요 시간, 대기 시간이 길어 비효율적인 경우,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기능 중심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절차,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프로세스 파악한다, 문제 찾아낸다, 재설계한다, 확정 짓는다, 피드백한다, 사후관리한다. 이거는 간단할 거고. 그 다음 기대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죠.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그래서 단기적 효과는 뭐였어요? 빨라져서 고객의 니즈를 빨리빨리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A 회사의니까 A 회사는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A 회사 또한 고객 응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순문이 자동화되어 업무 부담이 적어지고 다부서 연기 없이 즉시 고객 만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정 설계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효과 우리 책이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근데 A 기업 보시면 콜센터 구성원 연계부서에서 AI 활용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학습함으로써 학습 조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자 3 오셔가지고 변화에 따른 평가 시스템이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 상위 개념 써주기로 했으니까 2개 써줘야 돼요. 뭐죠? 평가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리고 의. 이렇게 쓰는 거다. 그죠? 그래서 평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구성원의 현재 내지 미래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 하면서 의는 뭐 쓸 거예요? 3가지 쓰면 되잖아요. 전략적 목적, 개발적 목적, 관리적 목적. 요거 좀 써주시면 좋겠다. 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개념이고요. 분량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날려도 되죠. 조직의 목표 달성과 전략적 방향성에 기여하며 타 인사 가능의 기능의 타당성의 측정, 개발을 위한 계획 활동에 정보를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및 변화 내용이라고 해서 바로 양가로 1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때 뭐 써야 돼요? 평가 내용의 개념이 빠지지 않았는가. 보시면 어떤 성과나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인적 특성, 행동, 결과. 이렇게 봤었고요. 과거에는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과거에는 응대 건수, 평균 통화 시간 등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저는 하나 했고요. 그러나 A회사와 같은 경우 구조가 바뀐 조직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고객 만족도, 시스템 활용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질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뭘로 좀 본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 봤냐면요. 우리가 단순한 과거의 업적을 봤다. 여기 하나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는 뭘 하길 바랬냐면 그냥 행동을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가 바뀌었고 배워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 그죠? 그럼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가도 보자. 학습을 했는지를 보자. 요 정도 넣어주시면 점수가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실전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보면 그 밑에 줄에 단순 콜 처리량보다 고객 중심성,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된다. 이와 비슷하게 적으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평가 대상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면 전통적으로는 개인 단위의 성과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A회사의 사례처럼 여러 부서의 정보를 통합하여 상담원이 즉시 응대하고 챗봇 AI와 협업하는 구조에서는 이라고 보면 뭐가 올라가는 거죠? 부서 간, 직무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겠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팀평가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의 정도, 팀 단위 성과, 기술 활용 성과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안 하다 하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콜센터의 직원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AI 활용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데 요거 인터페이스가 너무 구린 거예요. 그럼 누구랑 협업해요? 그걸 개발하는 부서랑 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단순 문의만 받아주고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넘겼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노래가 나오면서 기다리라고 하거나 근데 그때 짱나가지고 누가 끊었어요. 그럼 다시 전화하면 얘한테 안 가죠. 누구한테 가요? 다른 애한테 가요. 근데 이 다른 애한테 가도 얘가 뭘 갖고 있어요? 나의 이전의 상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얘의 고객 만족도는 누가 결정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2명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이것도 상호인정이 높아지고 협업이 높아진 거다. 그죠? 그 이야기를 여기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일정 주기에 따라 관리자 평가, 실적 기록 등 사후적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디지털 기반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실시간 응대 기록, 고객 피드백, AI 시스템 로그 등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평가 방식, 수시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 문장 어디서 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했다고요. HR 애널리틱스에서 했다고요. 그거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AI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길 바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쉽죠. 원래는 신상 필벌에만 썼을 거다.
이 정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세 번째 줄에 상담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직접 해결하니까요.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평가 결과를 직무 제출 계획, 개발, 교육 훈련 피드백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정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며 보시면 이건 좀 쉬워요. 단순한 개선에 그치지 않고 평가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재편까지 요구한다. 특히 정량에서 정성, 전략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나머지 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문은 사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전통적 A급으로 우리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건 여기 피드백의 차이점 3가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상사, 뭐 동료, 부하 뭐 이런 거 적고 있는데 풀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굳이 여기서 차별점을 주겠다라고 하면 저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전통적 인성학과 피드백과 다명평가 피드백의 차이 이야기해 주실 때 피드백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셔도 개념과 의 좀 적어줘도 뭐 괜찮지 않을까. 피드백이 뭐냐, 피드백 루프의 기능이 뭐냐, 의의가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정중잡피 요거 기억난다, 그죠? 결국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식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 쉬시죠. 5분 쉬셨다가 한 30분 조금 넘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